2026년 3월, 중동의 역사가 다시 쓰이는 믿기 힘든 광경이 레바논 전역의 거리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레바논 정규군이 수도 베이루트와 주요 간선도로 곳곳에 장갑차를 동원해 철통 같은 검문소를 설치하고 무기를 소지한 헤즈볼라 대원들을 무더기로 체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거리를 순찰하는 레바논 군인들은 과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헤즈볼라 대원들과 눈조차 마주치지 못하고 길을 비켜주어야만 했습니다. 헤즈볼라는 국가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채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일 수 있는 거대한 괴물이었고, 레바논 정부는 그들의 그림자 밑에서 숨죽인 허수아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자신들이 지배하던 조국에서 반역자로 몰려 쫓기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가장 거대한 무장 정파 헤즈볼라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것은 첨단 무기로 무장한 미국도 앙숙인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40년 동안 기생하며 진액을 빨아먹었던 껍데기 숙주, 레바논 국가 그 자체입니다. 대체 어떻게 한 국가 안에 정규군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장단체가 버젓이 활동하며 정부의 승인도 없이 타국과 전쟁과 평화를 결정짓는 이 끔찍한 모순이 수십 년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기형적인 구조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가진 태생적인 흉터를 깊이 들여다보아야만 합니다. 레바논은 겉보기에는 아름다운 지중해를 품은 매혹적인 국가지만 그 속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이슬람교와 기독교를 비롯해 무려 18개에 달하는 다양한 종파가 좁은 땅덩어리 안에 얽히고 설켜 살아가고 있었죠. 1943년 프랑스의 위임 통치로부터 독립할 당시 레바논의 엘리트들은 이 복잡하고 위험한 퍼즐을 풀기 위해 이른바 국민협약이라는 매우 독특한 권력 분점 체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인구 비율에 따라 대통령은 마론파 기독교가, 총리는 수니파 이슬람이, 국회의장은 시아파 이슬람이 맞는 식으로 국가의 핵심 권력을 종교별로 정교하게 쪼개어 나누어 가진 것입니다. 당시 엘리트들은 이것이 서로 다른 구성원들이 유혈 사태 없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공평한 시스템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자이크 같은 시스템을 자랑스러워하며 스스로를 중동의 스위스라고 부르며 화려한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였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은 사실 레바논이라는 국가를 영원한 분열의 투수로 밀어넣은 치명적인 자충수였습니다. 국가의 권력을 종교별로 철저히 나누어 가졌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그 누구도 국가 전체를 강력하게 하나로 통합하고 통제할 수 없다는 끔찍한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정치인들은 레바논이라는 통일된 국가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기보다는 오직 자신들이 속한 종파의 이익과 파이만을 지키는 데 급급했습니다. 강력한 구심점을 가진 중앙정부의 부재는 필연적으로 심각한 안보의 공백을 낳았습니다. 국가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힘을 잃어갔고, 불안에 떨던 각 종파는 스스로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앞다투어 자신들만의 사병 집단인 민병대를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국가의 평화를 위해 고안되었던 헌법이 역설적이게도 국가의 주권을 갈갈이 찢어놓고 마비시키는 가장 큰 원흉이 된 셈입니다. 구심점을 잃고 껍데기만 남은 레바논 정부는 외부의 거센 폭풍이 몰아치자 마치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잔해 속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입고 철저히 방치된 채 울부짖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레바논 사회의 최하층으로 밀려나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던 남부의 시아파 무슬림들이었죠. 하지만 2026년 3월 현재 국가의 가장 위험한 적으로 전락해 사냥당하기 전 한때 이 무서운 무장 세력은 조국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레바논 민중의 뜨거운 눈물과
피 속에서 잉태되었습니다. 1970년대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가 중동의 파리로 불리며 찬란한 번영을 누리고 있을 때 남부의 풍경은 그 화려함과는 철저히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이 척박한 땅에는 레바논에서 가장 인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철저히 소외되었던 시아파 무슬림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1943년에 국민협약체제 아래서 기독교도와 순위파 엘리트들이 권력과 부를 독점하는 동안 시아파는 제대로 된 병원이나 학교, 포장된 도로조차 없이 극심한 빈곤 속에 방치되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국가라는 거대한 저택의 지하실에 갇혀 위층의 화려한 파티 소리를 들으며 굶주리는 잊혀진 아이들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비참한 삶을 진정한 지옥으로 밀어넣은 것은 가난만이 아니었습니다. 1970년 요르단에서 쫓겨난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과 난민들이 대거 레바논 남부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은 이곳을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새로운 군사 거점으로 삼았고 자신들의 무력을 앞세워 남부 지역을 사실상 점령해버렸습니다. 남의 나라 땅에 들어온 무장단체가 주인을 행세하며 검문소를 세우고 세금을 거두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이 국경을 넘어 공격할 때마다 이스라엘 정규군의 무자비한 보복 폭격이 레바논 남부를 강타했습니다. 시아파 주민들의 얄팍한 지붕은 이스라엘의 폭탄에 날아갔고 소박한 밭은 탱크의 무한 궤도에 짓밟혔습니다. 하늘에서는 이스라엘의 전투기가 불을 뿜고 땅에서는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이 횡포를 부리는 이중의 지옥이 매일같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참혹한 상황 속에서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레바논 정부와 군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철저히 침묵했습니다. 각 종파의 이권 다툼에 매몰된 기득권 정치인들은 남부의 시아파들이 죽어나가든 말든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포기한 것입니다. 1975년 레바논이 피비린내 나는 내전의 소용돌이에 빠져들면서 남부의 시아파 주민들은 문자 그대로 그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냥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이들에게도 평화적인 희망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970년대 카리스마 넘치는 종교 지도자 무사 알사드르가 나타나 시아파 주민들을 결집시키고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는 아말이라는 비교적 온건한 정치단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78년 이들의 절대적인 구심점이었던 그가 리비아 방문 중 흔적도 없이 미스터리하게 실종되면서 시아파 사회는 엄청난 충격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온건한 목소리가 힘을 잃자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차가운 절망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겪은 절망의 깊이는 우리가 짐작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1982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을 소탕하겠다며 레바논 남부를 전면 침공했을 때 일부 시아파 주민들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쌀과 꽃을 던지며 환영하기까지 했습니다. 조국도 버린 자신들을 팔레스타인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구원자로 착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헛된 희망은 곧 끔찍한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세력을 몰아낸 후에도 철수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가혹하고 폭력적인 점령군으로 돌변했습니다. 새로운 점령군은 시아파 청년들을 수용소로 끌고 갔고 민간인들을 무자비하게 억압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헤즈볼라가 맹목적인 종교적 광기나 이유 없는 테러리즘에서 탄생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의 진실은 훨씬 더 어둡고 슬픕니다. 이 거대한 무장단체의 진짜 뿌리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밑바닥 계층의 처절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짓밟히고 빼앗기던 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보호자를 갈망해야만 했던 처절한 역사적 비극이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은 극단주의의 씨앗을 뿌리기에 가장 비옥한 토양입니다.
그리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막 혁명에 성공하고 일어선 한 신정제국은 이 버려진 땅의 잠재력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1979년 중동 전체의 지정학적 지형을 송두리째 뒤흔든 거대한 지진이 발생합니다. 친미 성향의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린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루홀라 호메이니는 단순히 자국 내의 정권 교체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슬람 혁명의 붉은 불길을 중동 전역, 나아가 전 세계로 수출하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2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전면 침공은 호메이니에게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무정부 상태의 극심한 혼란, 외국 군대의 무자비한 점령, 그리고 무엇보다 조국 레바논에게 버림받고 극도의 절망에 빠져 울부짖던 남부의 시아파 청년들, 이 모든 처참한 조건은 이란이 자신들의 극단적인 씨앗을 뿌리기에 가장 완벽하게 준비된 인큐베이터였습니다. 이란은 지체 없이 최정예 부대인 혁명수비대 소속 병력 500여 명을 시리아를 거쳐 레바논 동부의 베카 계곡으로 은밀히 파견했습니다. 이란의 노련한 교관들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조직화되지 않았던 시아파 청년들을 긁어모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소총 쏘는 법이나 폭탄 제조 기술만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군사훈련과 함께 이란 최고 지도자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강력한 종교적 이념을 뇌리에 주입했습니다. 조국 레바논이 그들에게 단 한 번도 주지 못했던 끈끈한 소속감과 자부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사로서의 순교를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는 맹목적인 신념을 심어주었죠. 이렇게 무질서했던 거리의 민병대원들은 이란의 막대한 자금과 최신 무기, 그리고 치밀한 훈련을 거쳐 신의 당이라는 뜻을 가진 하나의 거대한 군사 조직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헤즈볼라의 탄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헤즈볼라의 본질에 대한 아주 치명적인 인식의 전환을 마주하게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들을 레바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생겨난 순수한 민족주의 저항운동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헤즈볼라는 첫 삽을 뜨는 그 순간부터 철저하게 이란의 지정학적 이익을 위해 설계되고 프로그래밍된 이란의 외인 부대이자 대리군이었습니다. 테헤란의 최고 지휘부에게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그저 이스라엘과 서방 세계를 타격하기 위해 지중해 연안에 세워둔 전초기지이자 언제든 희생시킬 수 있는 장기판의 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란의 막강한 지원을 등에 업은 헤즈볼라는 자신들의 존재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기 위해 현대 전쟁사의 규칙을 완전히 뒤바꿀 끔찍한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1983년 10월에 어느 이른 아침, 엄청난 양의 폭발물을 가득 실은 트럭 2대가 베이루트에 위치한 미 해병대 병영과 프랑스 공수부대 막사로 각각 돌진했습니다. 귀를 찢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이 순식간에 주저앉았고, 이 테러로 미군 241명과 프랑스군 58명이 그 자리에서 참혹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대 테러리즘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버린 대규모 차량, 자살 폭탄 테러의 서막이었습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으며 기꺼이 폭탄을 안고 돌진하는 이들의 광신적인 공격 앞에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였던 미국과 서방의 다국적군은 결국 극도의 공포와 충격에 빠진 채 레바논에서 서둘러 철수해야만 했습니다. 건국 이래 그 어떤 거대한 아랍 국가의 정규군도 감히 해내지 못했던 일을 창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란의 이름 없는 대리군이 단숨에 해낸 것입니다. 총고와 폭약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공포는 헤즈볼라를 중동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로 격상시켰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레바논이라는 국가의 뼈대까지 장악하고 기생하기 위해서는 무력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테헤란의 교활한 설계자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국가를 집어삼키고 그 위에 국가 속의 국가라는 난공불락의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피비린내 나는 폭탄을 넘어서서 국민들의 영혼을 통째로 사들일 훨씬 더 현실적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 아침 식탁에 오르는 빵, 즉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무력과 공포만으로는 한 국가의 영혼을 완전히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란의 교활한 설계자들과 헤즈볼라 수뇌부는 이 지독한 권력의 속성을 누구보다 뼛속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국가 속의 국가라는 거대한 제국을 완성하기 위해 이들은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파고드는 가장 치명적이고도 달콤한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총칼보다 무서운 바로 생존을 담보로 한 복지라는 이름의 권력이었습니다. 당시 레바논 정부는 기나긴 내전과 끔찍한 부정부패로 인해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수도 베이루트의 엘리트 정치인들이 권력 다툼에 혈안이 되어 있는 동안 국민들에게는 기초적인 공공서비스조차 제공되지 않는 식물 국가 상태였죠. 헤즈볼라는 정부가 비워둔 이 거대한 공백을 아주 치밀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버려진 남부 레바논과 베이루트 외곽의 빈민가에 최신식 의료진을 갖춘 병원과 학교를 세웠습니다. 폭격으로 지붕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즉각적으로 집을 다시 지어주었고, 전투에서 전사한 대원들의 가족에게는 평생 마르지 않는 연금을 지급했습니다. 심지어 국가도 포기한 거리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고, 가난에 허덕이는 농부들에게 비료와 트랙터까지 무상으로 지원했습니다. 조국 레바논이 철저히 외면하고 버렸던 시아파 민중들에게 이것은 기적과도 같은 구원이었습니다. 헤즈볼라는 어느새 단순한 무장단체의 껍데기를 벗고 이들에게 생명줄이자 진정한 의미의 국가 그 자체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이고도 불편한 의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레바논 정규군을 한참 압도하는 거대한 첨단 군사력을 유지하고 수십만 명의 주민을 먹여 살리는 이 천문학적인 복지 자금은 대체 어디서 솟아나는 것일까요? 서방의 혹독한 경제 제재에 시달리며 자신들조차 경제난에 허덕이던 이란이 몰래 쥐어주는 뒷돈만으로는 이 거대한 복지 기계를 굴리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신의 당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내건 이들의 화려한 복지 시스템과 무기고, 뒤에는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상상 초월의 검고 끔찍한 자금줄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약 밀매와 범죄 수익이었습니다. 헤즈볼라는 중동의 작은 무장 정파라는 지역적 한계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 남미의 거대 마약 카르텔들과 검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자신들의 촘촘하게 얽힌 국제적 점조직을 활용해 코카인 밀매와 대규모 돈 세탁에 깊숙이 개입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해 나갔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들은 중동 전역과 유럽으로 무섭게 퍼져나가는 캡타곤이라는 합성 마약의 생산과 유통을 사실상 장악하며 글로벌 마약 제국의 핵심 축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들은 부패한 세력들과 결탁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 밀수 통로를 개척했고,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이 마약 자금은 고스란히 헤즈볼라의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캡타곤은 수많은 젊은이들의 뇌를 파괴하고 중동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치명적인 독약이었습니다. 신의 뜻을 받들고 불의에 맞서 싸운다는 가장 성스러운 율법 아래서 정작 세계 곳곳에 치명적인 마약을 퍼뜨려 벌어들인 핏빛 검은 돈으로 자국민들에게 빵과 약을 사주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소름 끼치고 기만적인 모순입니까? 겉으로는 가장 순결하고 정의로운 종교적 대의를 내세우면서 뒤로는 인류를 파괴하는 범죄 제국을 건설해 그 돈으로 대량의 무기를 사들이고 사람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가난한 시아파 청년들은 헤즈볼라가 지어준 학교에서 세뇌 교육을 받고 그들이 제공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결국 그들이 쥐어주는 총을 들고 전장으로 향하는 거대한 소모품으로 전락했습니다. 레바논 민중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독극물로 쌓아 올린
이 거대한 마피아 조직에 철저히 길들여지고 영혼까지 종속되어 갔습니다. 사람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고 충성심을 돈으로 완벽하게 사들이는 데 성공한 헤즈볼라는 이제 국가를 완전히 집어삼킬 다음 단계를 차분히 준비합니다. 막대한 자본과 맹목적인 대중의 지지를 모두 손에 쥔 이 거대한 무장 괴물에게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을 레바논의 합법적이고도 유일한 지배자로 만들어줄 성자의 망토를 걸칠 수 있는 거대한 전쟁이었습니다. 1989년 레바논의 피비린내, 나는 기나긴 내전이 타이프 협정으로 마침내 끝을 맺었을 때 레바논 사회에는 하나의 확고한 원칙이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평화를 위해 서로 총부리를 겨누던 모든 종파의 민병대들이 무기를 버리고 해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민병대들이 이 합의에 따라 차례대로 무장을 해제할 때 오직 한 집단, 헤즈볼라만이 이 원칙에서 교묘하게 빠져나갔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점령으로부터 조국 남부를 해방시키기 위한 숭고하고 합법적인 저항군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절대 무기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당장의 유혈 사태를 멈추는 데 급급했던 레바논 정부는 국가의 통제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거대한 시한폭탄을 합법적으로 안고 가는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면죄부는 곧 그 진가를 발휘하며 레바논을 집어삼키는 괴물을 키워냅니다. 2000년, 끝없는 게릴라전에 지친 이스라엘군이 18년 만에 레바논 남부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하자 헤즈볼라는 거대한 아랍 국가의 정규군조차 해내지 못한 승리를 자신들이 거머쥐었다며 스스로를 신격화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여름,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의 34일간의 끔찍한 전면전을 치르며 그들의 신화를 정점으로 끌어올립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자랑하는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융단 폭격 속에서 레바논의 다리와 공항, 민간 기반 시설들이 처참하게 파괴되었지만 헤즈볼라는 지하 벙커 네트워크와 대전차 미사일 부대를 활용해 끈질기게 버텨냈습니다. 이스라엘 지상군의 진격을 막아내고 끝내 살아남은 이 사건은 헤즈볼라를 단순한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 정파에서 단숨에 아랍권 전체가 열광하는 항전의 상징이자 불세출의 영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국가 레바논은 잿더미가 되었지만 무장단체 헤즈볼라는 이 참혹한 파괴 위에서 이른바 신성한 승리를 선언하며 환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외적을 물리친 위대한 수호자라는 찬란한 후광은 가장 끔찍한 내부 독재를 완성하기 위한 완벽한 명분이자 위장막에 불과했습니다. 조국을 수호한다는 핑계로 끝없이 비대해진 그들의 압도적인 무력은 더 이상 외세인 이스라엘만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5월, 레바논 정부가 주권 국가로서 너무나도 당연하고 합법적인 조치를 취하려 했을 때 그들의 진짜 잔혹한 본성이 여과 없이 드러납니다. 당시 정부가 헤즈볼라가 국가 몰래 구축해놓은 불법적인 자체 통신망을 철거하고 친헤즈볼라 성향의 베이루트 공항 보안 책임자를 해임하려 시도했습니다. 그러자 헤즈볼라는 즉각 이스라엘을 향해야 할 총구를 자국민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들은 중화기와 장갑차를 앞세워 단 며칠 만에 수도 베이루트 서부 일대를 무력으로 완전히 무단 점령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겠다며 비축해둔 그 거룩한 무기가 조국의 심장부에 겨누어진 그야말로 끔찍한 반역이자 피비린내 나는 쿠데타였습니다. 수도가 불바다가 되고 내전이 다시 발발할 위기에 처하자 결국 공포에 질린 레바논 정부는 무장 괴물의 협박 앞에 처참하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폭력에 굴복하여 헤즈볼라와 그 동맹 세력에게 내각의 결정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부권을 헌납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레바논이라는 주권 국가가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헤즈볼라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결코 통과될 수 없는 기형적인 구조가 굳어진 것입니다.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의 안위보다
이란의 명령을 우선시하는 무장단체가 합법적인 정부의 모든 주요 안보와 외교 정책을 언제든지 마비시킬 수 있는 펜과 칼을 동시에 쥐게 되었습니다. 레바논의 헌법과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당했고, 한 국가는 완벽하게 테헤란의 꼭두각시이자 인질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권력의 왕좌에 올라앉아 국가를 완전히 볼모로 잡은 헤즈볼라는 아랍의 봄이 발발하자 자신들의 진짜 본색을 거침없이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레바논을 지키는 숭고한 영웅이 아니라 타국에서 민간인들을 도살하는 잔혹한 살인기계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 아랍의 봄이라는 거대한 민주화의 물결이 중동 전역을 휩쓸고 마침내 이웃나라 시리아에 상륙했을 때 헤즈볼라의 끔찍한 민낯이 전 세계에 적나라하게 폭로되었습니다. 시리아의 독재자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자국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며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자 레바논 정부는 국가의 생존을 위해 이 끔찍한 이웃의 내전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헤즈볼라는 조국의 중립 선언을 비웃기라도 하듯 테헤란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수천 명의 정예 전투원들을 시리아 국경 너머로 파병했습니다. 이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동맹인 아사드 정권을 붕괴 위기에서 구출하라는 이란 최고 지도자의 지엄한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시리아 땅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아닌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평범한 순위파 무슬림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과거 레바논 남부에서 자신들이 이스라엘에게 당했다고 주장했던 그 잔혹한 포위와 폭격, 그리고 민간인 학살을 이제는 자신들이 시리아 국민들에게 똑같이,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자행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시리아의 여러 도시를 무자비하게 포위하고 식량과 의약품을 차단하여 수많은 어린이와 노약자들을 굶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의 압제에 맞서 싸우며 종파를 초월해 아랍권 전체의 영웅으로 칭송받았던 저항의 상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오직 이란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같은 아랍 형제들의 피를 차갑게 들이마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이란의 꼭두각시 용병들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랍 세계의 열광적인 지지는 곧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깊은 경멸로 뒤바뀌었습니다. 헤즈볼라가 타국에서 피비린내 나는 사륙전을 벌이며 떵떵거리는 동안 그들이 기생하고 있던 숙주인 레바논은 지옥의 나락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레바논의 경제 붕괴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국가의 화폐 가치는 90% 이상 폭락하여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되었고, 평범한 시민들은 길거리 쓰레기통을 뒤지며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수도 베이루트의 대형 병원조차 전기가 끊겨 환자들을 살릴 수 없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완전히 파산했고 국민들은 텅 빈 은행 앞에서 절망의 비명을 질렀지만 헤즈볼라 조직원들만큼은 이 끔찍한 국가적 재난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란으로부터 매달 막대한 달러를 현찰로 직접 지원받았고 밀수 네트워크와 독자적인 유통망을 통해 자신들의 세력권 안에만 물자와 약품을 풍족하게 공급하며 레바논 국민들의 뼈아픈 고통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즈볼라라는 집단이 가진 가장 무섭고도 역설적인 본질이었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이 국경을 넘어 비대해지고 중동 지역의 패권 강자로 군림하면 할수록 정작 그들이 발을 딛고 있는 국가 레바논의 생명력은 더욱 무서운 속도로 고갈되어 갔습니다. 국가의 부는 흔적도 없이 증발하고 국민들은 처절하게 굶주려 가는데 오직 외세의 검은 돈을 받는 거대한 기생충만이 숙주의 살을 파먹으며 기형적으로 번성하는 끔찍한 풍경이 완성된 것입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아니라 조국의 목을 조르고 피를 빨아먹는
가장 흉악한 족쇄였습니다. 국민의 피눈물 위에서 자신들만의 견고한 왕국을 완성했다고 믿었던 그들은 권력에 취해 오만함의 극치에 달해 있었습니다. 영원 불멸할 것만 같았던 이 거대한 괴물은 자신들의 오만함에 대한 대가가 2023년 10월부터 시작된 상상조차 불가능한 첩보 시나리오로 지불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며 참혹한 가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때 헤즈볼라는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스스로 열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마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른바 저항의 연대라는 명분으로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로켓과 포탄을 쏘아 올리며 전쟁에 자발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2006년처럼 이스라엘과 적당한 소모전을 벌이며 아랍권의 칭송을 얻고 내부의 정치적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이라 오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스라엘의 분노와 반격의 차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첨단 정보 수집 능력과 드론을 활용한 정밀 타격 앞에 헤즈볼라의 핵심 지휘관들이 백주대낮에 속수무책으로 암살당하기 시작하자 난공불락을 자초하던 조직 전체에 극도의 공포가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에 헤즈볼라의 최고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는 이스라엘의 해킹과 위치 추적망을 피하기 위해 대원들에게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구식 무선 호출기인 이른바 삐삐와 무전기만을 통신수단으로 사용하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첨단 디지털 시대를 역행하여 원시적인 아날로그 통신망으로 숨어드는 이 결정은 겉보기엔 외부의 해킹을 원천 차단하는 매우 현명하고 안전한 전술적 후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순간 헤즈볼라는 현대 첩보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 치명적인 함정 속으로 스스로 목을 깊숙이 밀어넣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유령 회사를 세우고 헤즈볼라가 이 구식 통신기기를 대량으로 구매할 것을 정확히 예측하여 생산 단계에서부터 기기 내부의 탐지가 불가능한 극소량의 고성능 폭발물을 교묘하게 심어놓았던 것입니다. 2024년 9월 17일, 레바논의 시간은 말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전국의 시장, 병원, 자동차 안, 심지어 아이들이 노는 거리 위에서 헤즈볼라 대원들의 주머니와 손에 있던 수천 대의 무선 호출기가 일제히 섬뜩한 파열음을 내며 폭발했습니다. 눈이 멀고 손가락과 팔다리가 잘려나간 수천 명의 대원들이 붉은 피를 흘리며 거리에 쓰러졌고 레바논 전역의 병원은 끊임없이 밀려드는 환자들로 순식간에 통제 불능의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튿날에는 대원들이 사용하는 무전기마저 장례식장과 도로 한복판에서 연쇄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40년 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중동 최강의 무장 조직이 이스라엘 군인 단 한 명과 총알 한 발 교환하지 않은 채 단 이틀 만에 시각과 청각을 완전히 상실하며 극도의 패닉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동료의 피 묻은 무전기조차 만지지 못하고 누구도 서로를 믿지 못하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상상 초월의 핏빛 공포가 조직의 신경망을 완벽하게 마비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은 뇌사 상태에 빠진 헤즈볼라가 전열을 가다듬을 단일 초의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통신망이 완전히 붕괴되어 지휘체계가 증발해버린 9월 27일, 이스라엘 공군의 최신 전투기들이 베이루트 남부 다히에 지구의 밤하늘을 무겁게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지하 깊숙한 곳에 요새처럼 숨어있던 헤즈볼라 중앙지휘부 벙커를 향해 80여 발의 벙커버스터 폭탄을 자비 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천지가 진동하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들이 모래성처럼 주저앉았고 이 끔찍한 폭격 속에서 32년 동안 헤즈볼라를 이끌며 중동의 신적인 존재로 군림했던 절대 권력자 하산 나스랄라와 고위 지휘관들이 그 자리에서 처참하게 폭사했습니다.
40년을 공들여 쌓아 올린 무적의 군사 제국이 전면전이 아닌 압도적인 첩보전 앞에 불과 2주일 만에 뼈대조차 남지 않고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머리를 잃은 헤즈볼라는 2024년 말 굴욕적인 휴전협정에 서명하며 이를 꽉 깨물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명줄을 완전히 끊어놓을 진짜 거대한 쓰나미는 2026년 초에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2024년 말 굴욕적인 휴전협정에 강제로 서명하며 머리가 잘려나간 헤즈볼라는 숨죽인 채 어둠 속에서 상처를 핥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뇌부가 증발한 끔찍한 공포 속에서도 언젠가 다시 부활하여 레바논을 장악할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근거는 단 하나. 그들의 절대적인 창조주의자, 거대한 자금줄인 이란이 아직 굳건히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존재하는 한, 그리고 테헤란에서 끊임없이 최신 무기와 막대한 달러가 밀스루트를 통해 베이루트로 흘러들어오는 한, 이 기생충은 언제든 숙주의 몸에서 다시 독버섯처럼 자라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마지막 남은 맹목적인 믿음마저 산산조각내는 현대 중동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파괴적인 지정학적 대지진이 2026년 2월 28일 새벽에 발생합니다. 이날 이른바 장엄한 분노라 불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례 없는 대규모 합동 공습 작전이 이란의 심장부를 무자비하게 강타했습니다.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들과 벙커버스터를 장착한 정밀 타격 미사일들이 이란의 촘촘한 방공망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며 테헤란의 밤하늘을 시뻘건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 압도적인 폭격의 목표는 단순한 군사기지나 지하의 핵시설이 아니었습니다. 타격의 십자선은 이란 신정제국의 절대적인 심장, 바로 최고 지도자를 정확하게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엄청난 폭발과 함께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혁명 수비대의 핵심 수뇌부 장성들이 그 자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중동 전역의 거미줄처럼 뻗어있던 저항의 축을 진두지휘하던 절대 권력이 단 하룻밤 만에 완벽하게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최고 권력자가 돌연 폭사하자 이란 전역은 즉각적으로 통제 불능의 혼란과 핏빛, 권력투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국가의 지휘계통은 처참하게 무너졌으며 거리는 걷잡을 수 없는 패닉에 휩싸였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태는 단순히 이란이라는 한 국가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베이루트에 파괴된 지하 벙커에 숨어있던 헤즈볼라 잔당들에게 테헤란의 갑작스러운 침묵은 곧 영원한 사망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다음 작전을 지시할 사령관도, 폭격으로 박살난 무기고를 다시 채워줄 수송선도, 조직원들의 충성심을 유지할 수백만 달러의 돈다발을 보내줄 거대한 배후도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뼈아픈 권력과 지정학의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리 수십만 발의 정밀 미사일을 보유하고 조국의 정규군을 압도하는 무력을 과시하던 민병대라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외세의 패권적 이익을 위해 철저히 길러진 인공적인 대리군에 불과했습니다. 심장에 뜨거운 피를 공급해주던 탯줄이 영원히 끊어지고 후원 국가의 뇌가 완전히 정지하는 순간 그 천하무적 같던 무장단체는 그저 방향을 잃고 썩어 들어가는 거대한 시체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념의 광기로 뭉친 거대한 군사제국도 결국은 외부에서 주입되는 돈과 권력이라는 현실의 동력이 끊기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진다는 것을 역사는 냉혹하게 증명했습니다. 자신들이 절대적인 신처럼 떠받들던 창조주가 불길 속에서 잿더미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헤즈볼라 대원들의 텅 빈 눈동자에는 전례 없는 절망과 공포가 서렸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최후의 버팀목마저 산산조각난 레바논의 헤즈볼라 잔당들은 이성을 잃고 걷잡을 수 없는 극도의 광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맹목적인 공포와 혼란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완전히 파멸시킬 마지막 무덤을 파고 말았습니다. 2016년 2월의 마지막 날이 잿더미로 변한 이란의 비극으로 끝났다면 3월의 시작은 레바논 땅에서 벌어진 광기 어린 자살 행위로 막을 올렸습니다. 테헤란의 절대적인 배후가 사라졌다는 끔찍한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헤즈볼라의 잔당들은 이성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3월 2일, 그들은 2024년 말에 간신히 맺었던 아슬아슬한 휴전협정을 스스로 찢어발겼습니다. 무너진 지하 벙커와 폭격의 잔해 속에서 긁어모은 마지막 로켓과 미사일들을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맹목적으로 발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조국 레바논의 안보나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위한 치밀한 전술적 결정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을 창조하고 먹여 살렸던 타국의 최고 지도자, 이란의 하메네이가 당한 죽음에 피로써 복수하겠다는 맹목적이고도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이 단 한 번의 어리석고 맹목적인 공격은 곧바로 이스라엘 공군의 무자비한 보복 폭격을 다시 레바논의 하늘 위로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폭격보다 더 무섭고 거대한 분노의 불길이 폭발한 곳은 다름 아닌 레바논의 심장부, 바로 레바논 국민들과 정부였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헤즈볼라의 총구 앞에서 숨죽이며 국가를 볼모로 잡혀있던 인질들의 억눌렸던 분노가 마침내 임계점을 돌파한 것입니다. 외국의 지도자를 위한 장례식의 불쏘시개로 자신들의 조국 레바논 전체를 기꺼이 불태우려는 헤즈볼라의 광기를 목격한 순간, 레바논 국민들은 마침내 가장 뼈저린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헤즈볼라는 단 한 번도 조국 레바논을 위해 총을 들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무기를 내려놓을 수 없다던 그들의 오만한 변명은 처음부터 완벽한 거짓이었습니다. 3월 2일의 그 무모한 로켓 발사는 헤즈볼라가 레바논에 숭고한 저항군이 아니라 그저 레바논 땅을 불법 점령하고 있던 이란의 꼭두각시 대대라는 사실을 전 세계와 자국민들 앞에 스스로 완벽하게 증명해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이란을 위한 피해 복수전은 역설적이게도 레바논 국민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헤즈볼라에 대한 마지막 일말의 동정심과 정치적 정당성마저 영원히 소멸시켜버렸습니다. 종파를 불문하고 쏟아지는 국민들의 거대한 분노와 절규 앞에 마침내 식물 상태였던 레바논 내각이 움직였습니다. 암살의 공포와 내전의 위협에 떨며 언제나 헤즈볼라의 눈치만 보던 레바논의 총리와 내각은 역사상 유례없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생존을 건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레바논 정부는 사상 최초로 헤즈볼라의 모든 군사작전과 무기 소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행위를 국가에 대한 명백한 반역이자 테러로 공식 선포했습니다. 국가의 주권을 갉아먹던 기생충을 향해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숙주가 마침내 스스로의 살을 도려낼 결심을 하고 날카로운 메스를 지켜든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묵인되어 왔던 국가 속의 국가를 향한 공식적인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과거처럼 종이 위에 적힌 무의미하고 공허한 정치적 수사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법안이 선포된 직후 베이루트 도심 전체에 육중한 금속의 굉음이 메아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레바논 정규군의 장갑차와 중무장한 병력들이 굳은 결의를 다지며 외부의 적이 아닌 바로 조국을 집어삼켰던 그림자 괴물을 향해 흙먼지를 일으키며 남쪽으로 거침없는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2026년 3월, 현재 레바논 전역의 도로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낯설고도 비장한 풍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정규군은 주요 검문소마다 장갑차를 세우고 과거 국가의 법 위에 군림하던 헤즈볼라 대원들의 무기를 강제로 압수하며 이들을 반역죄로 체포하고 있습니다. 남쪽 하늘에서는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이란의 복수를 외치며
도발을 감행한 헤즈볼라의 남은 로켓 발사대와 지하 벙커를 향해 맹렬한 폭격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북쪽에서는 굳게 닫혀있던 조국 레바논 정규군의 총구가, 남쪽에서는 이스라엘의 첨단 미사일이 날아드는 사면 초가의 절망적인 양면 전선. 한때 10만 명의 정예 병력과 15만 발의 미사일을 자랑하며 중동 전체를 호령하던 절대 무장 권력은 이제 머리도 돈도 지지 기반도 모두 잃어버린 채 처참하게 붕괴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무기는 총이나 폭탄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에 맞서 싸운다며 환호를 받았던 그들은 이제 같은 시아파 주민들에게조차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굶주린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던 빵과 약품은 테헤란의 돈줄이 끊기며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자신들을 보호해줄 것이라 믿었던 거대한 방패는 오히려 조국 전체를 죽음의 불구덩이로 밀어넣는 흉기가 되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란이라는 거대한 심장이 호자 40년 동안 레바논의 피를 빨아먹으며 기형적으로 비대해졌던 기생충은 그 거대한 장갑을 벗어던진 채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국가 속의 국가는 그렇게 자신들의 오만함과 외세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 속에서 스스로 무덤을 파고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극적인 몰락의 현장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가장 뼈아픈 역설은 바로 숙주와 기생충의 관계 그 자체에 있습니다. 기생충이 숙주의 몸집보다 더 거대해졌을 때 그것을 강제로 뜯어내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숙주에게 치명적인 출혈과 끔찍한 고통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레바논 정부가 마침내 칼을 빼들고 자신의 몸에 돋아난 썩은 살덩어리를 도려내고 있지만 이미 40년 동안 헤즈볼라와 얽히고 설킨 레바논의 경제와 인프라, 그리고 사회 구조는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텅 빈 국고, 파괴된 도로, 잿더미가 된 남부의 마을들, 그리고 여전히 서로를 불신하는 종파 간의 깊은 상처. 무장 괴물을 쓰러뜨렸다는 통쾌함 뒤에는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채 피를 흘리며 쓰러져가는 국가의 처참한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의 잔당들이 이 혹독한 소탕 작전 속에서 완전히 괴멸할지, 아니면 또다시 끈질긴 생명력으로 어둠 속으로 숨어들어 훗날을 도모할지는 아직 누구도 확언할 수 없습니다. 이념이라는 망령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절망이 남아있는 한 극단주의의 불씨는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40년 전 억압받고 버림받은 자들의 눈물 속에서 태어나 한 국가를 통째로 집어삼켰던 거대한 괴물의 시대가 가장 참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방식으로 그 장막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은 붕괴하는 무장단체가 아니라 만신창이가 된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레바논이라는 국가 자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스위스라 불리던 화려한 과거를 뒤로하고 기나긴 흑역사의 터널을 지나온 이 나라는 과연 이 끔찍한 기생충의 잔해를 모두 털어내고 진정한 독립국가로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뼛속까지 파고든 독을 이겨내지 못한 채 자신들을 볼모로 잡았던 그 괴물과 함께 역사의 잿더미 속으로 영원히 가라앉고 말 것인가요? 40년의 피비린내. 나는 기생의 역사가 남긴 이 무겁고도 잔인한 질문은 지금 이 순간에도 포연히 피어오르는 베이루트의 하늘 위를 무겁게 맴돌고 있습니다.